이번 편 데스마스터 스닉츠입니다. 스케이븐이 주인공의 스토리는 처음이야, 그지? 그래서 먼저 동족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스닉치 소설이랑 엔드타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처음이라고 하지만 스케이븐 얘기는 많이 들었긴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팩션 얘기 들으면서 거의 매번 얘네들이 나왔거든요. 벨레가르 스토리 할 때도 퀵이랑 벨레가르가 장렬하게 싸우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우리 말라카이 스토리 할 때도 고트렉 팰리스랑 같이 맨날 엮이는 탕퀼도 스케이븐이죠. 그 다음에 리자드맨에서도 페스틸런스 애들이 리자드맨이랑 엘리전을 했어요. 사실 이게 다 찍찍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찍찍이 사가라고 볼 수가 있어. 그만큼 햄타로 하면은 뺄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종족들입니다. 컨셉 자체가 아주 유니크하기 때문에.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 일단 스케이븐 생긴 걸 보면은 G 플러스 인간 딱 그 자체예요. G처럼 수명이 짧고 대신에 번신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인해 전술을 쓴다든가 전형적인 약육광식 사회여가지고 서로 막 잡아먹고. 저도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1햄 1케이지 해야 되잖아요. 햄스터도 몸집은 조그만 게 자기縄張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마리를 한 케이지에서 키우면은 막 서로 싸우고 새끼도 막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스케이븐 애들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쥐돌이 그 자체야. 서로 막 싸우고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명백한 쥐돌이 컨셉이랑 다르게 태생이라던가 역사 같은 부분은 정말 비밀스러운 녀석들입니다. 얘들이 쥐 인간이기 때문에 비스트맨 같기도 한데 비스트맨은 아니에요. 비스트맨은 약간 다민족 국가야. 뭐 소, 염소, 말, 뭐 이런 것들 같이 다닙니다. 근데 쥐돌이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부리는 노예들도 쥐돌이고 부려먹다가 죽잖아. 그러면 그걸 또 식량으로 먹어. 먹는 것도 쥐돌이야. 그 다음에 다른 종족이랑 외교도 안 해. 왕래도 없어. 무조건 그냥 싸워. 그리고 카오신도 안 믿고 땅굴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지하 도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스케이븐이야. 이 지하 제국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이게 다 비밀입니다. 엔간한 제국 사람들은 스케이븐 자체를 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하더라도 소수만 보이니까 제국 사람들은 얘네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쥐처럼 생긴 비스트맨 같은데 얘네들이 말도 하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제국 지하에다가 지하 제국을 만들어놨다고?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그마시랑 우리 제국 시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아니 진짜 얘네들이 지하에다가 땅굴 다 파놨으면은 미들란트 지하에서 찌찌기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오늘 위치헌터 실업자 되는 소리라고 있어. 사실 제국 사람들한테 이 스케이븐 얘기는 북한 땅굴설이에요. 막 알트도르프 지하에 레도고 300마리가 묻혀있고 스케이븐 세력이 막 제국 기업과 정치 권력을 다 지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사상적으로 오염이 돼갖고 집에다 뿔란지 사진을 모셔놓고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진지하게 믿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미들란트 촌놈이라 믿는 얘기지. 근데 스케이븐은 진짜 있어요. 미들란트 땅굴설? 이건 루머가 아니야. 진짜 있어. 빨간색 줄이 땅굴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점 스케이븐 도시예요. 이게 제국에 다 퍼져 있어. 위덴하임 여기 보이시죠? 미들란트 지하에 땅굴 있다니까? 진짜? 제국 사람들은 근데 이걸 루머라고 생각해. 왜냐? 본 적이 없거든. 실제로 스케이븐을 잡거나 혹은 땅굴을 발견해도 어떤 기록이라던가 증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림고 할 때 그린스킨 애들이 글씨를 몰라가지고 기록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체적인 역사가 없어. 글씨를 못 쓰니까. 근데 스케이븐은 글씨를 잘 써요. 스케이븐 글씨도 있고 책도 가지고 다니고 할 거 다 해. 얘네들이 워프스톤 공학 같은 거 암산으로 다 한 거면은 말도 안 되게 똑똑한 거지. 비돌이가 무슨 폰 노이만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암산을 합니까? 근데 왜 제국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기록이 없냐? 스케이븐의 역사 기록이라는 거는 사실 나무위키랑 비슷해요. 어떤 집단이 역사서를 쓰는 게 아니고 개인이 기록을 하는데 뭐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니까 그 몇 줄 안 되는 기록도 막 반달하고 난리 불수가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제국이 스케이븐 현장을 딱 잡아도 제대로 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고? 쥐돌이가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믿지를 못해. 끄적끄적거리는 건 있지. 근데 뭐 스케이븐 세력이 이름이 뭐고 우리는 스케이븐이나 부르고 이런 내용들이 일체로 없습니다. 애들이 다 반달해갖고 다 취소성 그어져 있는 거야. 이렇다 보니까 대구 사람들은 믿질 못하고 스케이븐들은 그걸 이용해. 재밌죠? 그럼 스케이븐 종족은 어떻게 탄생했냐? 스케이븐의 탄생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일한 기록이 있어요. 힐레아에서 쓰는 기록이야. 위키클로 스타팅 아시죠? 스케이븐 블라이트. 여기 옆 동네다 보니까 스케이븐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있어요.
그 기록의 이름이 하부자르의 멸망이라는 기록입니다. 실제 문헌은 다 훼손됐고 구전 동화로 남아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죠. 인간과 드워프가 함께 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인간이 살고 땅 아래에는 드워프가 살고 있었어요. 주 종족이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도시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다가 신들을 찬양하기 위한 사원을 짓기로 합니다. 드워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인간들이 그 탑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원이 완성되어 갈 때마다 큰 사원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더 큰 사원을 지으면은 더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결국 완공을 앞둘 때마다 점점 더 거대한 탑으로 설계가 수정되었고 도시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사원 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사원 탑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탑이 높아질수록 공사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도시 사람들은 사원을 완성하지 못할 거라면서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투자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시 사람들 앞에 회색 로브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면은 하룻밤 만에 탑을 완성시켜준다고 했죠. 사람들은 노동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에 그게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돈? 지위? 아니면 땅?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사원탑에 자기가 믿는 신의 재단도 추가하고 싶다는 말이었죠. 사람들은 이 대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가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질 무렵 그 남자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고 자정이 되기 전까지는 탑 근처로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자 도시 사람들은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멋진 탑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구름을 찌르듯이 높은 새하얀 탑과 꼭대기에 룸 문자가 새겨진 커다란 종이 달빛을 맞아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업이 끝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그 낯선 남자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정이 되고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느리고 육중한 족소리가 도시 전체를 울렸습니다.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종이 울릴 때마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탑에서 물러났습니다. 열하나, 열두 번째 종소리가 들리자 두 번째 달, 모르슬리프가 불이 붙은 것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울리지 않았어야 할 13번째 종이 울리더니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총둥이 쳤고 먹구름이 모여들면서 주위는 어둡고 조용해졌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놀랐지만 종소리가 그친 것에 안도하며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껴서 아침 해가 보이지 않았고 잿빛에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감히 사원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대신 지하에 사는 드워프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드워프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면서 그들을 저버렸습니다. 비가 계속되자 그의 농사는 흉작이 되었고 도시 분위기는 점점 침울해졌습니다. 결국 도시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사자를 보내거나 제사를 지내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신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는 더 거세졌고 가정마다 13번의 종소리가 울리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비 대신 우박이 내리거나 유성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아 사람이 죽거나 뒤틀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은 점점 불어났고 마을 사람들이 비축해둔 곡식까지 먹어치우자 도시의 장로가 드워프들을 찾아갔습니다. 살국과 음식을 나누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드워프들은 자신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식량도 먹어치웠으며 비가 계속 와서 지하가 수몰되었다고요. 드워프들은 장로를 쫓아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더 큰 절망에 빠졌고 자신들이 믿는 신뿐만 아니라 악마들에게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쥐들이 불어났습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몸집도 더 커졌어요. 커다란 쥐들이 마음껏 도시를 활보하며 죽은 사람의 시체를 파먹었고 마침내 살아있는 사람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사원탑의 거대한 종은 매 자정마다 13번씩 울렸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진 도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무기를 들고 지하의 드워프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하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강당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본 것은 갉아먹힌 듯한 뼈조각과 찢어진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치 쥐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요. 도시 사람들이 동요한 그때 일순 횃불이 꺼졌고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눈이 한 쌍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수천 쌍의 붉은 눈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쥐떼가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울고 절규하고 신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원탑의 종소리였습니다. 13번째 종소리가 끝나고 마을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아무도 그 마을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카부자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소름 끼치죠?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멸망하고 생긴 게 스케이븐 블라이트입니다. 게임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있어요. 약간 기존 페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가운데 탑 같은 거 좀 보이죠? 바로 이 스케이븐 블라이트에서 찍찍이들이 이렇게 태어났다 라는 기록이 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 마을 이름이 안 나와요. 제목에 카부자르의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부자르란 말은 드워프 말입니다. 무슨 자르, 뭐 자르 나그룬드 드워프 말이잖아. 근데 정황상 지하에 살고 있는 드워프 홀드의 이름이 카부자르인 거지. 그리고 드워프도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드워프는 이거를 타일로스의 몰락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얘기는 비슷해. 뭐 이상한 사람이 오고 사원을 완성했는데 종이 13번 울리고 쥐새끼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랑 드워프를 멸망시켰다. 아무튼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 이게 교차 검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허구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건을 서로 다른 종족의 도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인간들은 카부자르라 부르고 드워프는 타일로스라고 불러요. 자기 기록이 사라져 있어. 마치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것 마냥. 드워프 도시 이름 아니야? 카부자르? 누가 그런 걸 신경 써? 그지? 타일로스? 그거 인간들 도시 아니야? 맨링이 살고 있는 도시 아니야? 근데 망했다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마도 이것도 기도들의 작품이겠죠. 가짜뉴스 만들고 문서 훼손하고 비밀 파헤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딱 죽는 거야. 이런 짓을 스케이븐들이 진짜 잘해요. 특히 오늘 얘기할 애신 클랜의 주특기야. 애신 클랜. 애신 클랜은 암살자면서 정보원들이고 테러범입니다. 권력, 암투와 건물 술수가 넘치는 이 스케이븐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어느 정도냐? 13의회가 있습니다. 스케이븐들이 운영하는 의회야. 여기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이 네노라고 하는 그 스케이븐 클랜장들, 가장 세력이 센 클랜장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의회는 팀이 셀츠독 뒷번호를 가지게 돼요. 번호가 높으면 무슨 특권이 있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뭐 스케이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자. 뭐 윗부분에서 거부 이러면 회의 시작도 못해. 뭐 찍찍이 노동자를 위한 법률, 범인로드를 특검해 이런 거 되겠어? 다 거부해도 돼. 쥐도리는 이게 당연해. 그러니까 쥐들이 이 권력 순위를 올리려고 서로 싸우고 막 음해하고 합심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이 정치판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 애신 클랜은 권력 순위가 몇 번째냐? 엔드타임 근처를 기준으로 애신 클랜은 9번이야. 13번이 플란지. 이 플란지는 신이잖아요. 근데 이 13번 번호가 있어. 그래서 항상 공석이야. 얘네들 투표로 하면은 13표가 안 나와. 12표가 항상 나옵니다. 13표에 나오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 그 다음에 12번 이키클로가 있는 스크라이어, 11번 스롯 몰더 클랜, 그 다음에 10번은 스크로크가 있는 페스틸런스, 그 다음이 9번 애신이야. 나머지는 사실 의사를 결정하기보다는 약간 의사를 따르는 그런 군단 같은 개념의 클랜이에요. 퀵의 모루스 클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퀵이 있는 모루스 클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사권이 없어. 얘기를 할 수는 뭐 있겠지만 해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잘리는 거죠. 대신에 상위 클랜이랑 같이 딜을 해요. 자기가 무슨 병력을 지원해준다든가 해갖고 입지를 만드는 거야. 표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 상위 클랜이. 그렇다 보니까 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판이 엄청 더러워. 무튼 이렇게 애신 클랜까지 합쳐가지고 플란지 바로 아래 4개 클랜이 바로 스케이븐 4대 클랜이라 불러요. 보면 몰더 클랜, 얘네들은 생체 실험하면서 레도고라던가 그런 거 지급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어 클랜, 얘네들은 약간 어프공학의 어떤 기술 같은 거 담당. 그 다음 페스틸런스는 전염병 그 물량 담당. 그 다음에 애신 클랜이 암살 담당이야. 이렇게 약간 나눠져 있어. 이 애신 클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4대 클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나타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세력 1등급인 페스틸런스 클랜이 자기가 의회 탈퇴하고
플랜즈 필요 없이 그냥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 하고 내전 일으킨 거거든. 근데 막 전쟁하는데 애쉬 클랜들이 페스틸런스 애들을 다 암살해버려. 그때부터 4대 클랜으로 급부상을 해. 얘네들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애쉬 클랜의 수장 스닉치가 모시는 애쉬 클랜 회장님 스닉 보시면은 약간 동양스러운 옷을 입고 있죠. 애쉬 클랜의 시조 자체가 캐세이 유학파야. 애쉬 클랜이 원래 캐세이로 떠나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세를 불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동양적인 성격을 떠요. 그래서 동양풍의 분위기가 나는 거지. 스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보통 클랜 수장들은 전투력보다는 약간 겉모술수, 정치 이런 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닉은 자체 무력도 상당한 것처럼 약 묘사가 됩니다. 일단 스닉치가 사용하는 스닉치의 이 간지나는 삼도류 이것도 스닉이 직접 전수했어요. 스닉이 그만큼 무술의 달인이라는 거지. 한 번은 스닉이 몰더 클랜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페스틸런스 클랜이 애쉬 클랜 싫어한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다 역병 테러를 한 거야. 엄청 지독한 역병을 던졌는데 스닉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아온 역병 플라스크를 딱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질 딱 해. 딱 하니까 갑자기 천장에서 쥐돌이 닌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범인 딱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계속 거래했답니다. 스닉이. 약간 스케이븐계의 절대 카리스마. 쥐돌들이 스닉을 진짜 무서워해요. 얼마나 무서워하냐면은 애쉬 클랜 애들은 절대로 스닉을 배신하지 않아.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복종이에요. 안 되는 걸 시키잖아? 그래도 무조건 합니다. 스닉이 오늘 점심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키겠습니다 하고 참 서비스로 탕수육 달라 그래. 그러면은 명령받은 놈이 짜장면 한 그릇에 탕수육 서비스 되냐고 물어봐야 돼. 되겠어 이거?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 할복이야. 이거 탕수육 서비스 안 되는데요? 할복. 실패는 주급이야. 얘네들은 완전 극-J입니다. 극-J. 4초 단위로 스닉이 딱 계획을 세워줘.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 배신이야. 죽어야 돼. 또 오차가 생겼다? 바로 할복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애쉬 애들입니다. 엄청 무서운 애들입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성격이 훌라은지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찍찍이들이 겉모술수를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겉모술수도 해야 돼. 이 사회 자체가 암투를 벌이고 누구 암살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해야 된단 말이야. 훌란지도 이걸 어느 정도 용인을 합니다. K분의 목표가 적자 생존이니까 만약에 이걸로도 생존하지 못하면은 도태해도 되는 거야. 근데 선을 넘었다? 가차 없어요. 죽여. 훌란지가 대 죽여야겠다. 그럼 죽여. 의회에서 투표해. 쟤 선 넘는 것 같아. 애쉬클랜한테 의뢰를 해. 그러면은 애쉬클랜을 또 죽여. 근데 이 스닉이 막 생각을 해. 훌란지나 의회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선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죽여. 다짜고짜 막 암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야, 훌란지가 얘기하지도 않았고 의회에서 결정도 안 되는데 네가 이렇게 맘대로 죽여야 돼? 그러면은 다음날 마티즈에서 발견되고 반역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바탕화면 직박구리 폴더에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애들입니다. 보기에는 좀 그지 같은데 무협지로 치면은 4,000단가야. 4,000단가. 근데 애쉬 클랜에서도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가 있다? 그게 바로 스닉치입니다. 데스마스터 스닉치.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비밀 암살자야. 만약 안다고 해도 말하면 안 돼요. 스니치가 죽이러 갑니다. 근데 스니치가 죽였다는 건 어떻게 아냐? 스니치가 정말 막 비밀스럽게 행적을 하는데 어떻게 스니치가 한 걸 아냐? 스니치는 특이하게도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게임에 스킬 설명도 있어. 죽음의 달인의 표식. 이게 스니치의 표식이에요. 약간 자신의 실력을 과시한다던가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 심볼을 임무 완수하면 그려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니치가 현장에서 목격되진 않아요. 스니치가 무슨 증거를 남기지 않아. 근데 이 심볼만 봐도 이거는 스니치가 했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찍찍이가 암살하고 스니치가 그리는 심볼 똑같이 그려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스니치가 한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스케이븐 애들은 꿈도 못 꾸는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자기 표식 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겠어?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스케이븐 군벌 중에 하나가 스케이븐 사회에서 막 혼란을 조장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13호에서 스닉한테 암살 의뢰를 해요. 애쉬 클랜한테. 얘네 죽여야 된다. 근데 군벌이다 보니까 스톤범인, 쥐돌이 정예병력을 진짜 많이 데리고 있는 거야. 사병들을. 근데 얘들이 하룻밤 사이에 정리당해요. 그 암살 목표는 물론이고 호위병 그 스톤범인 100마리를 싸그리 몰살시킨 다음에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 머리로 탑을 쌓아놨어. 엄청 끔찍하죠? 본보기를 보여준 거지.
또 어떤 클랜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거대지랑 악어 유권자를 섞어가지고 괴물을 만들었는데 어디 쥐한테 파충류를 붙이냐 어디 쥐가 악어랑 붙어먹어 이러면서 의회에서 딱 알아채갖고 또 의뢰를 합니다. 애신 클랜에. 근데 스니치가 가서 얘네를 죽이고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다 표식을 딱 그려놔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의회랑 뿔란지의 의신도 올리고 애신 클랜 그 다음에 자신의 악명도 드높이는 거야. 이게 스니치의 문제 해결 방식인 거죠. 우리 스니치 과장이 진짜 에이스입니다. 이 친구가 스케이브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에 가서도 임무를 해요. 예를 들면은 대구 알트도르프에서 무도회가 열렸는데 무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귀족 일가족이 몰살당해요. 근데 아무도 범인을 못 찾아요. 아마 죽이고 나서 또 시체로 표식을 그려놨겠죠. 그 다음 드워프 쪽에서 벨레가르 아시죠? 조상님이 복묵에 들어주는 앙그룬드 클랜. 이 벨레가르의 동생인 드롬가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드롬가르가 경비가 엄청 삼엄한 요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드워프 요새에 들어가서 암살을 또 했어. 경비 다 있는데 혼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엘프도 피해갈 수가 없어. 울수한 자체가 침입이 어려워요. 그롬이 막 쳐들어왔던 거 아니면 말레키스 같은 똑같은 엘프 뭐 이 정도? 근데 티리온 스타팅이기도 하고 수도라고 볼 수 있는 로세렌에다가 스니치가 침투를 해갖고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로세렌을 불태워요.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또 있어. 계속 나. 제국 항구 라익스포트에서 부담이 침몰 당한다. 폭탄 테러를 또 해. 그 다음에 드워프 엔지니어가 만든 전쟁병기 있는데 신규 전쟁병기 프로토타입 다음날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전날에 보니까 부서져 있는 거야. 전투 전날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표식이 있어요. 룰북에 언급되어 있는 게 이 정도고 아마 뭐 비슷한 암살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숱하게 많을 겁니다. 뭐 도둑질이라든가 정찰 같은 것도 밥 먹듯이 했겠죠. 소설에서도 이 스니치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행적이 있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언급된 행적. 첫 번째는 하인리 프리지엔이라는 대국 청상학파 마법사가 문이 잠겨있는 천문대에서 살해당했다. 밀실 살인 사건. 언신이라는 소설에 있어요. 이거 블랙 라이브러리 가면 3,000원에 팔아. 아무튼 단편 소설이에요. 되게 짧은데 이 소설도 잠깐 얘기해드릴게요. 먼저 배경은 알트도르프 근교에 있는 이 천상학파 마법사의 탑입니다. 천상학파 마법사가 천문학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문대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프리젠이라는 마법사가 있는데 이날은 평상시랑 다르게 용병들을 잔뜩 불러놨어요. 잔뜩 불러놓고 관측을 하겠다 이거야. 요 탑에 1, 2, 3층에 용병들이 있는데 이 용병들이 주인공입니다. 용병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특히 용병 대장 율리히라는 용병 대장의 입장에서 시점이 지향돼. 교대 근무를 해요. 2층에 용병 3명이 있는데 맥주를 마시면서 되게 불안해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불렀을까? 마법사가 보호 마법을 걸어놨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엄청 막 심각해. 실제로 이 지하실에 여우가 한 마리 딱 들어왔는데 그 여우가 파편을 막 일일이 주워야 될 정도가 산손 조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못 들어오는 이런 방어막을 쳐놨는데 우리가 왜 필요하지?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많이 불러왔지? 오늘은 유독 많이 불러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용병단 전체를 불러놓고 밤을 샌다합니다. 오죽하면은 막내까지 불렀어요. 아세이 머리스 채우면 돈 준다 그러니까 일단 불렀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혼자 그 술 심부름을 보였어. 밤을 새워야 되잖아. 아무튼 근데 되게 수상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쎄한 상황에서 그때 마법사 제자가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싸가지고 있어요. 그럴만도 한 게 얘가 방어 마법을 강화하고 왔어. 막 엄청 힘들게 일을 해. 대학원생 같은 거야. 근데 얘가 아에서 방어 마법 강화하느라 뺑이 치고 왔는데 2층에서 용병들이 맥주나 먹고 있으니까 엄청 못마땅한 거야. 아니 당신들은 없으면 허전하니까 부른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맥주나 마시다가 일당 받아가라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용병 대장이 화를 낼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넘기고 아래층에 누구누구 봤습니까? 물어보는데 아니 그거는 당신네들 일이지 나는 바빠 이러면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윌리 아저씨가 허님 그 용병 대장이다 보니까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명이 올 때 빵 좀 사달라 그럽니다. 빵 좀 가져달라고. 선배님 올 때 탕후루 사주세요.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계단 내려오는데 창문으로 알트도르프가 보여요. 도시 불빛이 보이니까 아 우리 집이 저쯤에 있던가 하면서 이 판다촌이 어디 있는지 보거든. 마누라랑 자식새끼 생각도 나고 막 신세 타령을 막 해 머릿속으로. 왜 마법사는 이렇게 산골짜기로 온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천문대는 사실 깜깜한 게 맞아요. 그리고 천상학파 애들이 천문학자다 보니까 이런
천상학파 애들을 따라다니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진대로 와야 되는 그런 용병의 신세인 거야. 천상학파 애들은 실제로 약간 마법을 쓸 때 우주의 기운을 느낍니다. 우주의 기운을 느껴가지고 카산도라의 해성 실제로 천문학파를 보고 몇 시 몇 분에 떨어지겠거니 해갖고 가장 가까운 1536번 행성 이러면서 카산도라 해성이 진짜로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1층에 다 왔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고 너무 깜깜해. 뭐지? 하고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걷는데 돌이 막 매끈하게 파여있는 곳을 발견해. 거기를 막 만져보니까 물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혀끝으로 맛을 보는데 피맛이 납니다. 근데 따뜻한 피예요. 그러니까 윌리가 놀래가지고 야 한스 베르트강 어딨어? 속삭이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 부르는 거지. 속으로 막 엄청 쫄아. 아 이놈들이 이렇게 쉽게 당하는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야. 대답도 없고 막 차가운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쾅 하고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도 놀래가지고 칼을 막 뽑아들여. 뭐야 누구야 이러니까 보니까 바람 때문에 이 현관 쪽 끝에 있는 대문이 열렸다가 닫다가 하는 거야. 쾅 열렸다가 바람 휙 불고 쾅 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딱 칼을 넣었는데 더 이상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니 여길 지키는 애들은 없고 정문이 열려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뭐지? 문을 딱 닫는데 문 밖에서 뭐가 딱 부딪히면서 인기척이 딱 있어요. 그래서 잽싸게 딱 문을 열고 칼 뽑아가지고 멱살 딱 잡아. 보니까 아까 술 심부름 보냈다고 한 아세이가 있었어. 그래서 윌리가 힘이 딱 풀려요. 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얘를 딱 안아줍니다. 얘는 술 사러 갔다 왔는데 갑자기 칼 들고 멱살 잡으니까 너무 놀래요. 팀장님이 미친 줄 알고. 그래서 팀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베르트람이랑 한스 어디 갔어? 베르트람이랑 한스 또 같이 부정한 거야? 얘 지금 논땡이 가는 거지. 술집에 더 있다 온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세이가 표정이 딱 굳어. 아니래. 혼자 갔다 왔다고. 뭐라고? 너 혼자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너 나갈 때 문 열고 잠그는 거 까먹었구나.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놨었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저는 나갈 때 문 닫고 나갔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위에가 머리가 복잡해져요. 만약 얘 말 진짜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누군가 마법사의 방어막을 뚫고 1층에 침입한 거야. 그리고 다른 용병도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막 애를 붙잡고 윽박을 질러. 거짓말 하면은 진짜 혼난다. 근데 그때 복도에 부츠가 하나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복도에 부츠가 떨어져 있어. 굉장히 긴장한 상황에서 그 부츠 쪽으로 딱 가서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동료 베르트람의 부츠였고 베르트람이 벽에 기대가지고 죽어있는 거야. 얼굴을 막 창백하고 팔에 목이 막 베어있어요. 근데 목 근처에 보니까 예리한 구멍이 4개가 이렇게 뽕뽕뽕뽕 나있는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발톱이 있는 손으로 뒤에서 베르트람의 목을 잡고 칼로 딱 그은 거야. 아무 소리도 못 냈겠지. 굉장히 전문적인 스킬을 쓴 거야. 사람도 아니고. 여기까지 생각을 딱 했는데 그때 건물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완전한 비명소리도 아니고 누군가 입을 막고 지르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겁에 질린 아세이 야 정신 차려 하면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데 얘도 들었어. 얘도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무장을 딱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근데 화면밖에 없어. 야 아까 그 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까 배고프다고 한 놈이 윌리가 안 오니까 주방으로 내려갔대. 지하로. 아까 그게 이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였나봐. 윌리가 굉장히 막 긴장해. 그래 그거 나중에 주방으로 찾으러 가야 된다. 이래 얘기하는데 윌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노련한 용병이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놈이 원하는 거야.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킬러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낸 거다. 아까 1층에 있던 얘는 소리를 못 내고 죽었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죽은 얘는 소리를 다 들었잖아.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애가 사람 어디인지 다 확인하고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낸 거야.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야 돼.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합류를 하자. 다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다행히 동료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3명의 동료가 더 있었어. 현문대로 올라가는 쪽 문도 제대로 잘 닫혀있고 어둡지도 않아. 우리도 좀 화난 편이야. 그래서 안도하면서 3층 분대장한테 상황 공유를 해줍니다. 지금 아래층에 2명 죽었고 그 다음에 2층에 같이 있던 애는 주방에 갔는데 생방불명이다. 비명소리도 들렸다. 지금 손가락에 발톱도 있는 괴물 같은 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단에 빨리 바리케이트 쌓아 하고 서로 등을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해. 딱 준비시키고 망원경으로 가는 방을 막 두드려요. 막 두드려. 빵빵빵빵 빵빵빵빵 두드리니까 아까 그 싸가지 없는 제자가 소리가 들려. 지금 미쳤습니까? 당신 뭐 하는 거야? 바쁘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윌리 같은 경우는 엄청 조급해요. 지금 괴물이 들어왔다. 문 좀 열어봐라.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문을 열어가지고 둘이 이제 들어갑니다. 대학원생이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마법사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냐. 이거 산산조각이 나는 엄청난 방어막이야. 내가 강화도 했어. 그리고 이거 프레젠이 만든 거야. 근데 이거가 뚫린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만약에 뚫렸다가 하더라도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으면은 그걸 용병들이 막아야지. 그러고 당신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막 화가 나요. 자기 동료가 죽었고 시체 보고 온 상황에서 지금 답답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법사 불러와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한 대 쥐어 바꿀까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윌리가 문 구멍 있잖아요. 문 구멍을 도는데 누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악 하면서 한 명이 쓰러져 갖고 피가 막 철철 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당했는지 보이지가 않아. 적이 없어. 적이 없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탁자 밑에 무슨 유령 같은 게 보여. 엄청 까맣고 루시퍼가 뭐 유령 같은 게 있는 거야. 새까만 게. 군대장도 그거 봤습니다. 군대장도 그거 봐갖고 거의 온 힘을 써갖고 탁자를 딱 두 동강을 내는데 그 유령 같은 게 군대장 뒤로 싹 날아오더니 군대장이 딱 넘어가갖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비명을 질러요. 아니 이거 유령이다. 패닉이 오는 거지. 아무리 용병대지만 이런 거는 상대해 본 적이 없어. 또 군대장이 야 정신 차려 하고 있는데 다들 혼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 한 명이 목에서 피가 막 나. 그래가지고 지금 3층 군대장 나세이 2층에 있던 애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때 군대장이 이제 포착을 딱 해갖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쥐가 칼 3개 딱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엄청 빠르게 막 달려들더니 군대장을 싹 스쳐 지나가고 오소리 이러고 군대장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아 소리 지르는 거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꼼짝도 못하고 왜 소리를 지르지? 하는데 손가락, 손, 팔, 머리 순서대로 툭툭툭 땅에 떨어져요. 잘린 거야. 그리고 그놈이 아세이 앞에 딱 서요. 그걸 보고 막 윌리가 야 아세이 도망쳐 싸우지마 항복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세이가 그걸 못 듣고 칼을 막 휘두릅니다. 근데 무슨 환상을 공격한 것 마냥 칼이 그냥 그대로 딱 지나가요. 그리고 의자에 딱 던져. 의자에 맞고 아세이가 날아가서 유리창이 막 깨져.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한 명이 윌리가 보고 있는 문을 와갖고 막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 거야. 부대장님 살려주세요. 팀장님 저 죽어요. 절박하게. 그런 상황에서 헐북송이 그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목구멍에 구멍 싹 4개 딱 내고 목을 싹 따버립니다. 그리고 아세이 비명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문 밖에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지경까지 되니까 안 되겠는지 대학원생이랑 같이 천문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얘기 나눈. 야 지금 프리센 뭐하고 있어? 마법사님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뭔가 숨겨진 종족의 유물을 발견해갖고 거기에 있는 비밀을 조사하고 있대. 느낌 딱 오시죠? 스케이븐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른 거야. 어느 정도 예지가 가능해. 천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오장원에 별 떨어지고 이거 다 천문학자가 하거든 제국에서는. 근데 자기 별이 떨어진 거 봤나봐. 그래가지고 불길하니까 그 용병들을 부른 거지. 마침내 둘이 천체 망원경에 있는 방에 딱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 프리젠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망원경을 막 보고 있어. 근데 망원경을 보다가 이 둘이 도착하니까 막 찡그리는 거야. 표정이 막 찡그려요. 그래서 제자랑 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기분이 상했나? 왜 찡그리지? 하는데 그 망원경 끝에 까만 게 있는 거야. 망원경 끝에 유령 같은 게 붙어있어요. 스니치가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윌리가 조심해! 그 소리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프리젠 뒤에 사뿐하게 딱 착취하더니 뒤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프리젠의 가슴에서 칼 끝이 튀어나옵니다. 훅 하고. 꼬챙이가 돼. 가슴에서 피가 막 철철 흘러요. 심장을 막 뚫렸으니까 위에서. 근데 이 칼에 묻은 독이 어찌나 독한지 피가 흘러나오면서 검은색으로 실시간으로 변색이 돼. 이걸 보고 대학원생이 비명을 지르고 윌리는 바로 그냥 계단으로 빠져나갑니다. 도망치는 거야. 잠겨있는 방에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들어온 거지? 그거 되게 신기하죠? 이 윌리랑 대학원생이랑 같이 위로 올라오잖아. 그게 유일한 통로거든. 근데 그 계단 통하지 않고 먼저 쥐새끼가 도착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지금 내려가면서 드는 생각은 안심되는 거야. 왜냐? 프리젠이 죽었잖아. 암살 목표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면서 정신없이 막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앞에 스니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윌리가 딱 멈춰버립니다. 이게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어. 죽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윌리가 왜? 길게 해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니까 스니치가 메시지, 경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지, 경고. 그러니까 윌리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메신저. 이러고 스니치가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 칼이
윌리한테 파고드는데 독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이게 프리젠 밀시 살인 사건의 전말 얼씬 소설에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 있어요. 이후에 현장이 발견되는데 이 천문대 방은 잠겨있고 프리젠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스니치의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재밌죠? 소설 속에 여러가지 설정들이 나옵니다. 알트도르프라던가 뭐 용병들의 이야기라던가 청상아파 어업사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스니치의 독바른 삼도류, 그 다음에 투명해지는 망토, 뭐 이런 게 게임 속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이 설정상에는 투명해지는 거는 스니치가 가지고 있는 망토의 효과입니다. 스니치가 엄청 멋있는 망토를 입고 다니잖아요. 요 망토가 거미줄이랑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엮은 망토래요. 사람 머리카락 망토야. 설정 진짜 으시시하다. 근데 요게 투명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소음을 좀 차단해준대요. 스니치가 게임상에서도 스킬이 있잖아요. 암살할 때 쓰는 스킬이 있거든. 근데 그 스킬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엔드타임 소설에서도 스니치가 나옵니다. 드워프 수도에서 케이브 막 침공을 막고 있는 최후의 결전, 사즈 아카라크에서 벌어진 최후의 결전에서 이 스니치 얘기 나오거든. 전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그 토그림이 케이브분들 막 박살냅니다. 박살내고 피까지 물리치면서 이 드워프의 수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무려 500대 1의 전투를 하여 500대 1의 전투를 승리. 드워프 한 명에 찌찌기 500명이야. 근데 이걸 이겨. 전투를 마치고 한숨 돌립니다. 한숨 돌리는데 토그림이 불길한 징조를 딱 발견해. 불길한 징조 뭐냐? 토그림이 타고 다니는 이 가마가 실제 대대로 내려오는 드워프의 왕좌야. 스론 오브 파워. 여기에 룬이 있거든. 룬. 여기 앞에도 룬이 있고. 요 룬이 드워프의 선두신 그루니가 새긴 룬입니다. 그루니 같은 경우에는 드워프의 선두신 중에서도 가장 세요. 발라야, 그림니르, 그루니. 아무튼 얘가 새긴 거야. 룬의 이름이 아마자르야. 근데 아마자르의 룬은 드워프가 룬이 있는 한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그루니가 예언을 하면서 새긴 룬입니다. 그 왕좌에다가. 근데 전투 끝나고 보니까 이 룬이 부서져 있어요. 이거 불길하다. 앞으로 드워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토그림이 전투를 많이 차게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세우려고 사즈 아카라크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백성들을 봅니다. 스케이브는 도망가는 것도 보고 드워프가 막 복구하고 있는 것도 보고 하는데 거기에 스니치가 있었어. 토그림이 너무 지쳤고 큰 전투를 치르는 바람에 호위병도 없으니까 여기가 문이 열려 있었거든. 근데 그 틈에 스니치가 시작하고 들어왔어요. 또 암살하는데 정말 최적의 타이밍. 토그림이 한숨 돌리고 먼 산 보고 있는 이 최적의 타이밍에 도착한 거야. 물론 토그림이 입고 있는 갑옷이 보통 갑옷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컨디션이었으면은 막았을 거야. 그리고 토그림 자체도 힘이 세니까. 근데 스니치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스니치한테는 범인로드, 뿔란지의 악마가 직접 화사한 특제 워프스톤 칼이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이걸로 나가시도 한 방에 보냈던 그 엄청난 칼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토그림의 갑옷이 그대로 뚫려버립니다. 가슴에서 칼이 튀어나와요. 이 와중에도 토그림은 자기 앞일을 생각하지 않아. 우리 백성들, 우리 드워프 백성들을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서 토그림이 죽게 되고 이후 스니치가 토그림의 피로 원화에 서있다가 자기 문양을 또 그려요. 티베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토그림이 가게 되고 스니치가 토그림 목을 딱 따갖고 상쾌한테 줍니다. 이후 G 체계가 이제 망가졌잖아. 드워프의 왕이 죽었잖아. 애신클랜 나이트러너들이 사즈 아카라크 지하에서 마구 튀어나와가지고 결국 드워프 수도가 함락됨. 애신클랜이 막탈을 쳐. 그리고 드워프는 정말 극소수만 살아남아가지고 엘프 쪽으로 합류합니다. 이게 엔드타임의 드워프의 멸망 얘기야. 막탈을 친 게 애신클랜 스니치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 스니치가 이 정도예요. 맘만 먹으면은 세력 지도자도 따버려요. 게임 속에도 있죠. 게임 속에도 이 스니치가 지도자 암살하는 게 있어요. 벡터는 한 번이지만 세력 등급 1등급도 이거 한 방이면 가. 이런 무시무시한 스니치를 플레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우리 애신클랜 암살의 달인들이랑 같이 애신클랜 애들만 할 수 있는 음모를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염탐, 시야 확보 이런 거는 물론이고 스니치만 할 수 있는 그 큰 음모도 있어. 이런 전염병 풀기, 그 다음에 배 폭파, 침몰, 아까 얘기했던 라이크스포트 침몰 사건 요거 할 수 있어요. 1군단 최강 누구야? 걔가 바다에 있다? 그러면 스니치야. 왜냐? 군단이 삭제돼요. 그냥 검은 방주 포함이야. 검은 방주는 떠다니는 성인들 어떻게 푸시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 다음에 강화, 로델은 불태우는 거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이거 한 방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혼돈들의 폭주, 요걸 쓰면은 왕의 머리를 따버립니다. 아까 토그림 얘기했죠. 진영 지도자 제거, 그냥 전설적인 군주와 삭제돼.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서 전부 다 반란군 땅으로 바뀝니다. 땅이 100개든 300개든 상관없어요. 세력 1등도 이거 한번 딱 당하면은 전부 다 땅이 반란군 땅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워낙 애신 애들이 독고다이다 보니까 이 애신 클랜 주력 상품인 러너들 빼고는 기본 모집할 때 고용비 페널티가 있어요. 돈을 많이 내. 근데 유지비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반 되면은 크게 페널티는 아닙니다. 다른 클랜한테 의뢰를 또 받아가지고 의뢰를 성공해서 이 연구 속도 보너스라던가 이런 보너스도 받고 모집 비용이 감소해요. 원래 그 팩션에 뽑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모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플레이 할 때는 이 암살 의뢰 이용해서 모집 비용을 깎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모집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큰 페널티도 아니다. 그리고 요거 하면은 겸사겸사 식량도 받고, 그 다음에 부군주 레벨업도 시키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시는 캐세이입니다. 방진 싸움 하는 단단한 애들이랑 싸우는데 의외로 자전비가 좀 좋고, 야전에서는 확률적으로 매복 전투로 싸우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략이라 할 게 사실 크게 없어. 오늘 제가 이제 공략할 거는 사기적인 스니치 전용 활동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스니치의 레벨업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플레이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스니치 스토리 끝났고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 넘어가겠습니다. 심야의 주자와 하수 주자 부대가 장갑관통 발사체를 사용함. 원래는 장갑관통이 아니거든? 3이에요. 근데 장갑관통이 붙어요. 그래서 애신클랜의 하수주자 애들이 정말 셉니다. 매복 성공 확률이 기본적으로 25% 붙어있어요. 찍찍이의 기본 태세가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매복이 뜨거든. 근데 이게 25%가 올라가서 그냥 싸우면은 매복이 그냥 자동으로 걸립니다. 능력, 은폐폭탄, 스니치의 은신 있고, 근접 공격, 배송 영웅에 플러스 8 이런 게 붙어있어요. 스니치의 배송 영웅이라 하면 언세신들인데 사실 DLC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영웅을 엄청 많이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니치 모션 바뀐 거 봐. 너무나 까리하다. 이거 이번에 새로 리워크 됐어요. 패치되면서. 설정 보면은 재밌는 거 있어요. 해악의 범람 시나리오. 다른 시나리오는 그냥 체크를 하면은 후반위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해악의 범람은 절대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후반위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만한 쥐가 어디 있다고 그렇습니까? 요런 게 있거든.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움 일반. 1시간 떠들었네 오늘도. 카메라 한번 봐줘.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우와.